안녕하세요. 야, 제가 지금까지 봤던 오프닝 중에서 제일 어색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첫 방송으로 진행을 맡게 된 황희도고요. 현재 노무현재단 이사로 활동 중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헬마우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유튜브 활동했었고요. 지금 시사평론 하고 있는 임경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유나라고 하고요. 이번에 14기 노무현장 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 공간을 또 새롭게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이 공간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이 공간은 지하 2층에 오시면 그 노무현 시민센터 거기에 근데 있는 새 건물이어가지고 네. 엄청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신 분들은 계속 오게 되더라고요. 또 위에 또 카페도 있는데 일단 여기 보이는 이런 굿즈들 지금 여기 또 쓰시고 계시죠? 이런 막 파일 처리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런 메모 그리고 이런 펜 지금 이 1층에 노란 가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직접 많은 굿즈들을 구매하실 수 있고 노무현 굿즈를 이제 살 수 있는 곳이 노란 가게. 맞습니다. 특히 텀블러가 진짜 예뻐요. 텀블러 한번. 역시 남자는 핑크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노란색. 노란 가게에 오시면은 1층에 굿즈도 구매하실 수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길 아마 사진으로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책도 많아가지고 책도 직접 읽어볼 수 있고 3층에 오시면은 또 카페까지 있으니까요. 이 노무현 인형도 노란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람개비도 있고 노무현이 노무현을 안고 있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겠네요. 네. 계속 이제 시민들이 많아진다. 그렇죠. 시민이 시민을 낳는. 그렇죠. 네. 깨어있는 시민. 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저희가 뭐 가볍게 또 그러면서 재미있게 또 방송을 해갈 예정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예전에 헬마우스 유튜브 할 때 네. 13만, 14만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하고 활동을 그만뒀었는데 우리 노무현 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130만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역시 대기업이 다르구나. 현장이 카메라도 많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일단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노무현 재단 지금 구독자가 130만인데 네네. 이게 사실 유시민 작가님 그렇죠. 보신 네. 분들 기대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께 저는 모든 걸 걸어야겠다. 그렇죠. 예.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알람이 와가지고 들어왔는데 유시민이 아니고 뭐야 이거 이러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왜 시작했나 자연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도 말할래요. 그러니까 요즘 뭐 SNL이나 이런 방송을 보면 뭐 MG란 얘기도 많고 또 그게 너무 과하다 등등 많은 의견들이 있잖아요. 이게 대상화하는 경우들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SNL 코리아나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네. MZ 세대를 이제 하나의 이제 표상화를 해가지고 캐릭터화를 해가지고 좀 거기에 좀 자꾸 가둬두려고 한다라는 비판들도 요즘 슬슬 나오고 있는데 네. 직접 목소리를 내는 코너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의 생각도 되게 다양하고 청년들 내에서도 그렇지만 또 기성세대 분들 입장에서도 청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해하기도 하시고 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도 녹여내고 또 때로는 청년들의 고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이 하는 얘기들도 청년들의 모든 이야기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면서 좀 세대 간의 공감도 또 얻어내고 때로는 또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아 씨 이제 방송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방송 같은 데서 보면 SNL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너무 MZ가 약간 맑은 눈의 광인 그런 이미지로만 좀 소비되는 경우가 이해할 수 많더라고요. 없는 애들 뭐 이런 네. 식으로 쉽게 막 시끄러운 애들 어. 이런. 아닌 사람들도 많다. MZ 너무 MZ로 다 있긴 엮어버리는 있나 것 보네요 그런 같아서 애들. 있긴 있는데 약간 요즘에는 커뮤식 사회생활이라고 해서 네. 인터넷으로 사회생활을 배워서 이제 그걸 직장에서도 써먹고 좀 그렇기 때문에 MZ가 더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에브리타임이라고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커뮤니티가 익명 커뮤니티가 있고 네. 거기서 취직을 하고 나면 이제 블라인드로 넘어가서 네. 또 익명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커뮤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게 그 말씀이시죠. 네. 네. 사실 그 커뮤 정서를 정치로 대입한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말도 정치 얘기하는 이주석인가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정치 얘기를 아예 뭐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생활들이 뭐 아니면 뭐 직장 생활들이 다 정치랑 또 연결이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풀어보면 좋겠다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그럼 너는 여기 왜 들어가 있냐 이런 의아함을 가진 분들이 있으실 텐데 한국 언론의 이제 폭력적인 규정에 따르면 저도 심지어 MZ세대입니다. 놀랍게도 유나 씨하고 저하고 같은 세대를 묶인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네. 재밌게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최근 굉장히 핫한 글로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이 더글로리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뭐 학폭 이슈 좀 자연스럽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다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다 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밤에 보기 시작해서 일정 끝나고 다음날 새벽까지 다음날 일정 생각 안 하고 네.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다들 비슷하신가요? 그 더글로리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다 보니까 저도 주말에 토요일 11시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6시 반에 끝났거든요. 이게 빨리 안 보면 네. 어디선가 스포를 당할 것 같은 위기감이 있었어. 월요일로 넘어가면 분명히 스포를 당할 것 같다. 누군가 그냥 써놓고 네. 주말에 빨리 끝내야 된다. 약간 그런 의무감에 또 열심히 보기도 했었습니다. 좀 어떻게 비슷하게 네, 저도 밤새서 다 보고 잤습니다. 이게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 때 발생했었던 학교 폭력에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건데 보통 이런 학교 폭력들이 가장 약한 사람들을 향하잖아요. 네.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로 편부모에다가 가난하고 만만한 학생들을 타겟으로 삼는 이제 악독한 집단이 있고 그 집단에 이제 피해자가 나중에 복수극을 펼치는 게 이제 큰 줄기인데 그 주인공이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문동은이라는 여자 주인공이고 그리고 그걸 이제 괴롭혔던 집단의 우두머리가 이제 박연진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또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조력자 중에 이제 주여정이라고 이제 나중에 성형외과 의사가 되는데 뭐 연인 관계로 이게 얘기하면 안 되나? 저도 그게 계속 고민이었어요. 네네. 그 정도는 얘기해도 되잖아.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는 그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가담했던 인물들이 이제 몇몇 각각의 캐릭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폭력 가담자의 유형이 다 다르잖아요. 네. 물론 뭐 최종 빌런이 이제 연진이라는 캐릭터가 있지만 본인들이 꽂혔거나 뭔가 트라우마를 더 강하게 건드리거나 더 꼴보기 싫은 유형의 학교 폭력 가해 유형이 있을 것 같아. 캐릭터로 하면 어떤 게 제일 저도 옛날 생각이 각자 보신 분들 떠올랐을 것 같은데 저는 그 혜정이란 캐릭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그래도 얘랑 친구야. 계속 그 합리화하게 되는. 근데 저도 프로게이머 한다고 학창시절 때부터 떠들고 다녀가지고 그리고 지역을 또 이사를 왔었어요. 제가 신림동 살다 용산 이사 왔는데 거기는 완전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그때 당시부터 고등학생들이 막 집값 얘기하고 재개발 얘기하고 특히 그 초중고등학교가 같이 연결되잖아요. 보통 지역에서. 그쵸.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그냥 낯선 사람 취급받고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막 합리화도 하고 그거를 계속 그 정당화시키고 막 친구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지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강한 사람한테 동일시 시켰는데 그 혜정이란 캐릭터 보면서 저는 거기에 몰입됐습니다. 뭐 문동은 아니었으면 뭐 너였어 이런 얘기들 네. 그런 거 보면서 이게 결국에는 그 엄청난 강자와 약자들 이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한 대부분이 있는데 보통 그러다 보니까 침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이 약자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배제되지 않으려고 네. 강자에 가담하고 싶어하는 심리. 네. 그래서 전 거기에 좀 주로 꽂히더라고요. 유나 씨는 혹시 저는 아무래도 박연진. 뭔가 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진이는 입으로 주로 말을 좀 많이 하고 실제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요? 조지는 건 괜찮아요. 유튜브니까. 노무현재단은 책임지겠죠. 그 사라 혜정이 명호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렇게 좀 그렇죠.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나락가는 걸 보고 거기에 가장 뭔가 좀 계속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박연진의 최후가. 저는 진짜 언론에서는 MZ세대라고 분류하지만 제가 이제 81년생인데 80년대하고 90년대에 걸쳐서 학창시절을 보낸 때를 떠올려보면 진짜 폭력의 시대거든요. 지금 2000년대 이후에 학창시절 보낸 분들하고 굉장히 경험이 달라요. 지금도 물론 학교폭력 문제 심각하지만 그때는 거의 일상적이어가지고 계속 이제 계급 구분이 여러 단계로 돼 있고 막 한 반에 학생이 한 60명씩 되고 이러니까요. 그럼 막 단계별로 나눠져 있어서 세부 항목별로 또 그 안에 또 계급이 있고 이런 굉장히 기이한 학교 생활을 많이 했었고 네.
저희 때는 그렇게 이제 박연진이나 그 무리들처럼 소위 일진 그룹만 있는 게 아니고 이진 그룹 내에서도 또 그런 괴롭힘이 발생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괴롭혔으니까 애들을 아, 선생님들한테도 맞고 일진들한테도 맞고 이진들한테도 맞고 선배한테도 맞고 학원 가면 학원 선생님한테도 맞고 그랬던 시절이라 아 이게 폭력의 일상화가 사람을 굉장히 좀 위축들게 만든다는 걸 항상 이제 느껴왔었는데 그게 전 세계적인 히트 드라마하고 만나니까 굉장히 좀 다른 감정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겪어왔던 일들이 전혀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이제 다 같이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되는 일이구나, 일이 됐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드라마를 봤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보면서 저도 느끼는 게 많은 분들이 사이다. 그러니까 되게 속 시원하게 빌드업을 해서, 그러니까 전략을 짜서 그 하나씩 해결해가는 그 과정의 카타르시스를 느꼈는데 아마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현실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고 결국엔 이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그럼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도 그게 작동을 안 하거나 해결을 안 해주는 문제에 대한 분노인 거잖아요. 네. 뭐 드라마 내에서도 학교 선생이 오히려 이제 피해자를 더 이제 윽박지르거나 가해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뭔가 서류를 조작하게 하려고 막 고치라고 막 강요하고 때리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오히려 공감의 정도가 더 올라갔던 것 같아요. 나도 저런 일 겪었었어. 내가 피해자인데 네. 오히려 나를 제도가 보호해주지 못하고 학교나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많이 느꼈던 사람들. 실제로 이제 이번에 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를 통해서 그게 거의 극단적으로 보여진 거잖아요. 네.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학교를 그만두는 와중에 가해자는 오히려 승승장구해서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고 그 아버지도 뭐 고위직에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드라마하고 딱 만났던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오히려 더 폭발력이 좀 커졌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유나님은 혹시 어떠셨어요? 어느 포인트에서 막 고민도 많았을 거고 막 속 시원한 것도 있었을 텐데 보는 내내 다 우라통이 좀 치미긴 했는데 드라마에서 이렇게 좀 해줘서 좋았던 게 마지막에 이제 문동은이 그 경찰과 말을 하잖아요. 근데 경찰이 이제라도 들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18년 만이지만 근데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네, 그 말이 되게 좀 울리더라고요. 그런 어른 한 명만 있었으면 피해자를 보듬어줄 수 있는 좀 그런 제도가 활성화가 됐으면 그때 동은이가 19살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18년 동안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피해자의 그 마음이 요즘 이제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오해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소위 말하는 정순신 사태라는 것도 윤석열 정권의 고위직 인사들의 무감각에서부터 발생한 거잖아요. 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3차장 시절에 한동훈 장관이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확률이 거의 99%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안이 얼마나 2023년에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정치권의 고위직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라서 이게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하고 완전히 다른 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단순히 뭐 세대로만 구분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아까 저희 이제 80년대, 90년대 학교 다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만나던 폭력 말씀을 드린 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지금 요즘 학생들이나 아니면 요즘 젊은 세대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이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뭐 우리 때는 뭐 일상이었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의도랑은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요즘 정도는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니고 네. 때린 것도 아니잖아. 그게 거의 그대로 정순신 변호사 그 부모들이 했었던 얘기 네. 아니겠습니까? 직접 때린 건 아니고 어느 폭력 아니냐. 그 약간 좀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정치인들한테서는 조금 덜 발견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들긴 했어요. 확실히 말씀하셨듯이 이게 요즘에 가장 싫어하는 표현을 하면 이제 라떼는 이라면서 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하면서
마치 그냥 되게 하찮게 여기고 근데 이제 필요한 거는 일단 공감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바라는 건데 이제 엉뚱한 식으로 대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뭐 현실적으로 해결되기는커녕 악화되고 더 얘기를 할 수 없게 막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고 저는 이게 그래서 심적으로 계속 고립되다 보면 이게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폭력에 대한 인식 자체가 때려서 아프다, 뭐 괴롭혀서 그때 고민이 많았다, 뭐 죽고 싶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쓱 지나가는 문제로 취급할 게 아니라 글로리가 보여줬었던 굉장히 중요한 인식 중에 하나가 어느 시점에 사람의 영혼을 부숴버린다. 그러면 그거를 회복을 거의 못하거나 아니면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왜 지나간 일을 또 꺼내느냐. 그거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인데 뭐 지금 30살 넘어가지고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이런 문제를 좀 단절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훨씬 더 본질적으로는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존재 가치를 없는 것처럼 취급하게 만드는 일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인격 형성 시기를 망가뜨린다는 거.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걸 사회적으로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 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네, 너무 공감합니다. 더 글로리 드라마에 네. 그 대사가 나오거든요. 이 가해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일종의 대책회의를 하는데 박연진이라는 그 주도자 캐릭터는 기상캐스터가 직업이에요. 네.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는 직업이고 나머지들은 좀 그냥 부자거나 뭐 화가거나 뭐 이런 애들이라서 약간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연진이 이제 학교폭력 문제 나중에 저질렀던 게 불거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하니까 그 중에 이제 화가인 그 친구가 야, 그거는 너한테나 큰 문제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뭐 무슨 타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사회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거라는 거의 어떤 심각성을 연예인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고, 혹은 뭐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어릴 때 잠깐 지나가는 거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순신 아들도 서울대 철학과라는 게 갑자기 되게 주목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도 그 영향력, 그러니까 유명해졌으니까 그게 무너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나락하고 이게 마치 해결된 것처럼 비춰지는데 사실 그것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더라면, 정순신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지금 서울대 간판 달고 그렇죠. 되게 창창한 미래를 그려가고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러지 않아야 된다. 일반인이든 아니든 학교 폭력의 그 가해자들은 명확히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피해가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도 대학원에서 이제 교육학을 전공을 했는데 어린 시절에 저지른 학교 폭력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피해자한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그 가해자한테 이제 책임을 지워야 하느냐는 문제. 그게 실제로는 제도적으로 굉장히 좀 논쟁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 폭력과 관련된 어떤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만들었던 것 중에 학생 기록부에 남겨놓고 그걸 얼마나 유지할 거냐 하는 문제였어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졸업하면 이제 지울 수 있다로 제도 개편이 된 것도, 그렇다고 평생 멍해로 지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학생이 이제 학교의 계도를 받아서 혹은 뭐 법원의 계도를 받아서 그 뒤로는 개과천선 해가지고 잘 살 수도 있는데, 그때의 족쇄로 평생 그걸 가져가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뭐 이런 고민들이 계속 충돌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학생이 이제 더 이상은 그런 남을 폭력으로 짓누르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하는 문제랑 또 만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반성을 한 거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인정해 줄 거냐, 이런 거가 더 제도적으로 좀 보완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는 굉장히 깊은 고민이, 교육학적 고민이 필요한데, 네. 예를 들면 같은 폭력의 문제라고 봤을 때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식민 침탈해가지고 저질렀던 많은 그 전쟁 범죄나 국가 폭력들, 제국주의 폭력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척했다가 90년대에 잠깐 분위기 안 좋을 때 반성하는 척했다가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와가지고 말 다 바꾸고 네. 우리 옛날에 다 사과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를 전 국민이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 때 저질렀던 짓을 한 20살쯤에 입시 기간 중에는 조금 반성했다가 다시 25살 이후로는 정순신 아들처럼 그냥 뻔뻔하게 살아가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완 장치를 만들 건지, 그리고 계속 사과하고 계속 반성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건지, 뭐 그게 좀 필요한 고민이 아닌가. 저는 그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특히 더글로리를 보면서 피해자들이 결국엔 각성을 하고 각자의 그 계기로 해서 그래서 뭐 학교 내 피해자들 그리고 아니면 뭐 다른 위치에서의 또 뭐 피해를 겪었던 사람들이 각자 연대를 해서 그렇게 하나씩 이걸 깨나가는 그 과정들이 담기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피해자들이 용기 내고 숨어 있지 말고 막 이런 얘기로 가다가는 피해자들한테 그러면 모든 걸 또 떠넘기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게 그래서 학교로 좀 들어가 보면은 학생들이 니네들이 얘기를 해야 돼, 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한테 신고하면 되지 왜? 뭐 이런 식으로. 신고하면 니네들이 그냥 얘기 안 해놓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학창 시절 때 만약에 내가 뭐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가능한 분위기인가? 이게 전 진짜 쉽지 않은데 가끔 보면 되게 무책임한 말들이 막 떠다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의 어떤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늘 있거든요. 근데 가장 좀 최근에 학교를 다니셨으니까. 네. 실제 그쵸. 현장에서는 학생들 가장 어떻게 최근에.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해요. 익명으로 설문도 하잖아요. 최근에 뭐 괴롭히는 걸 본 적이 있냐, 어. 뭐 아니면 직접 당한 적이 있냐 이렇게 설문을 하는데 거기에도 쉽게 쓰지 못해요. 왜냐하면 학교의 대처가 자기를 위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이 고발자를 그대로- 보호해 줄 거라는 네. 신뢰가 없으니까. 네, 그대로 묻어버릴 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그 피해 사례가 있었어서 그걸 신고를 했었어요. 학교에. 네.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게 교장 선생님한테도 들어갔었는데 교내 봉사 몇 시간으로 끝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니까 더 학교라는 곳을 믿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교내 봉사 몇 시간 하고 이제 그 친구들이 복귀를 하면 네. 개선이 안 되고 이제 여전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걔네들이 반성 안 되고. 네. 근데 요즘에는 학교에 학교 담당 보안관이 있어요. 보안관 있죠. 네, 네. 경찰로. 근데 아까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신고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복이 두려우니까. 음. 이게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결국에 계속 묻히고 이렇게. 이게 저도 이번에 그 드라마를 보고 좀 찾아보니까 결국엔 그 학폭위원회에 대한 자질 문제도 되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결국 실효성 문제랑 연결되는데, 그리고 보면은 뭐 맛 학폭으로 아예 그냥 물타기를 해버린 경우 되게 많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 뭐 단어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나도 이거 피해 당한 거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맞학폭을 한다든지, 결국에는 이게 궁극적으로 부모들의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내 자식 커리어 망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듯이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고 그게 변화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건 되게 이상적인 얘기인 거고, 현실에서는 이게 개선이 되게 어렵고 또 교사분들도 또 고충이 되게 많더라고요. 교사는 뭐 하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쉽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그 부모들의 싸움에 껴가지고 그 교사들도 계속 그 되게 피해를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전체적으로 얽힌 문제들인데, 저는 결국에는 이게 그래서 정치권만 무조건 뭐 개선되고 교육계만 뭐 각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개개인의 뭐 부모님들도 또 자녀들과 같이 소통을 많이 하는가 막 이런 게 다 얽혀 있다 생각해서 생각할 게 진짜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 저는 더 나아가서 뭐 이 더글로리엔 자세히 담기진 않았지만 예전의 학폭 유형과 그 임경빈 평론가님 때의 학폭 유형과 요즘의 학폭 유형이 좀 겹치면서도 달라지는 게 저는 그 온라인 이 디지털 세상이라고 보거든요. 저희 때는 없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막 물리적으로 미안한데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어요. 80년대, 90년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온라인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MG로 하나로 묶이는. 그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 뭐 그냥 때리고 그냥 그러다 보면 그냥 다른 학교로 전학 간다든가 지역을 벗어나면 보통은 그게 끊겼는데 요즘은 좀 보면은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막 카톡 감옥 그렇죠. 계속 촉천되고 그다음에 SNS, 페이스북 메신저 요즘 많이 쓴다는데 그런 대로 계속 정보를 다 넘긴다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일진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무한대로 계속 이게 연결되니까 이 세상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근데 이게 정치권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옛날의 방식대로. 뭐 요즘은 그냥 더 나아졌잖아.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심지어 이게 더 나아가서 뭐 토토 문제라든지 마약 얘기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랑도 이제 얽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서 그걸 뭐 말도 못하게 되고 모든 책임을 그 피해자들이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들까지 우리가 좀 연결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나 혹은 뭐 교사 개인이나 여기에만 맡겨둬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소위 이제 적극 행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력이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인식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 뭐 성추행범이나 무슨 뭐 이제 폭력사범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문제가 생긴 이후로 소위 학교 보안관 제도 같은 것들이 보완이 돼서 출입 통제 같은 거는 훨씬 좀 엄격하게 됐던 것처럼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국가나 사회가 좀 더 높여가지고 교사와 별개로 아예 이제 학교 폭력 문제만 전담할 수 있는 뭐 거의 뭐 사법권에 준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갖춘 인력을 따로 학교에 투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학교장이나 뭐 아니면 뭐 학부모회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아예 차단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서의 장치가 좀 있으면, 그래서 이건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는 문제라는 인식으로 좀 바꿀 수 있으면, 그래서 강제력이 조금 더 강해진다 그러면 그분들의 이제 활동 범위도 훨씬 넓을 거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재량권도 더 많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누군가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는 인식을 줬을 때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한 게 제가 이제 군에서 정훈장교로 복무를 하면서 봤는데, 네. 군 내의 그 부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부대 내에서 장치를 아무리 만들어봐야 결국 부대장의 의지 하에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민원에 자꾸 흔들리게 되고, 근데 그거를 벗어나려면 일테면 군대 내에서도 뭐 기무사처럼 사단장도 함부로 이제 건드릴 수 없는 별도 조직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감찰을 하거나 이제 감사를 할 수 있을 때 조금 나아지는 그런 것처럼, 혹은 외부의 기관이 개입할 때 이제 폐쇄성이 좀 해체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서 이 문제도 학교폭력 문제도 좀 그런 적극 행정의 개입 문제를 고민할 때가 된 것 같다. 단순히 교육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좀 심각한 문제가 된 것 같다. 피해를 당했을 때나 혹은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피해를 입는 거를 봤을 때 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굉장히 절실했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 친구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피해자였을 때 아예 얼굴도 평생 얼굴도 이름도 듣고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소위 이제 분리 조치죠, 이제. 네. 예. 그게 안 되니까 힘들었죠.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정순신 사태에서도 결국은 학생 분리가 안 되고, 소위 이제 민족사관학교라는 그 타이틀을 뺏기고 싶지 않은 가해자 쪽에서 계속 그걸 고집하다 보니까 분리 조치가 제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고 결국은 정신과 치료받게 되고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고 뭐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적극행정이라는 것도 바로 빨리 끌어내가지고 일단 분리조치부터 시행을 하는 거. 그게 지금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많이 이루어져서 가능하면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편이잖아요. 최근에는 또 이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그게 이제 사회적 인식이 좀 많아져서 특히 뭐 아동에 대한 학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학교 폭력도 이제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게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규직 전문 상담교사 초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전국 한 11,000개 정도에서 지금 정규직으로 그 있는 게 한 40%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갈등 조정, 뭐 사과와 화해, 뭐 이런 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고는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냥 말만 남아 있고 이거 한다는 형식만 남으니까 문제가 계속 공회전 도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지금 윤아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리조치를 해서 나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는 단계로 넘어간 사람들은 화해를 시킨다는 게 어불성설이에요. 그쵸. 네, 그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건데 자꾸 그거를 교육적으로만 접근하니까. 근데 그 친구는 딴 데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교육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적극 조치가 필요한 거라 상담 교사 같은 누가 봐도 소프트한 접근 방식 말고, 예를 들면 학교폭력 전담관 뭐 이런 거를 아예 만들어서 그분은 교육자가 아니고 경찰 출신이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대하는 거죠, 이 문제를. 그리고 나서 그 조치가 치러지고 난 다음에 뭐 형사적 조치든 혹은 뭐 강압적인 어떤 조치든 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일단 더 강한 조치가 선행돼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학생을 뭐 가해 학생이라고 해서 계도를 포기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낙오시키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 조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뒤에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로 돌아가서 보면 막 친구들이 놀리고 무시하고 할 때 그때는 그 당사자도 너무 꼴보기 싫지만 그 보고 있는 친구들한테 그때 젊은 시절에는 그 쪽팔림 있잖아요. 치욕적이죠. 막 이런 게 너무 싫으니까 괜찮은 척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이거를 어딘가에 제보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 내가 오히려 진짜 인정하는 것 같고 내가 진 걸 인정하는. 진 걸 인정한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정신 승리하게 되는 걸로 가더라고요. 나는 괜찮아. 막 남들이 나 그렇게 볼 필요 없어. 라는 걸 자꾸 입증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말씀하셨듯이 이 적극 행정이나 이런 문제를 단호하게 조치하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 개개인들이 학교 내에서 그때 당시에 그럼 뭐를 가장 신경 쓸까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변 친구들의 그 시선, 거기서 뭔가 나만 유별나게 피해자로 보는 거에 대한 시선, 이런 게 그것도 되게 두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아주 그냥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게 더 들어오면 학창 시절에 그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 그 시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부모님들이 그냥 이걸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냥 커리어만 신경 쓰잖아요, 보통. 그냥 어떤 서울대라는 간판,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선 학생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건 또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제도적인 건 제도적인 거로 가되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인식이나 이런 문화 이런 건 또 어떻게 우리가 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갈 길이 참 먼 것 같습니다. 네. 그 저는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 학교 폭력 문제가 결국 우리 사회가 이제 폭력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랑 연결되는 것 같아서 뭐 글로리 같은 드라마에서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보면 뭔가 약한 부분을 굉장히 집요하게 찾아내서 가장 약한 사람부터 괴롭히거든요. 학교에서도 뭐 예를 들면 체중이 좀 많이 나간다든지 목소리가 작다든지 뭐 아니면 전학을 왔다든지 뭐 사투리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하다못해 공부를 못한다든지 뭐 가난하다든지 계속 그렇게 약점을 찾아내서 가장 약한 사람을 배제하는 걸로 이제 작동하는 게 폭력의 원리이다 보니까 그걸 체화하게 되고 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해서 뭐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그렇게 해도 돼. 뭐 나는 이제 싸움을 잘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돼. 내가 강자니까 뭐 이런 정도는 허용할 수 있어. 네가 당한 것도 결국 네가 약하기 때문이야. 뭐 이런 식의 인식이 학생들한테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되는 거를 차단시켜 줘야 되는 거라 그거는 굉장히 좀 중대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폭력이라는 인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애들 싸움이거나 그냥 단순 괴롭힘이거나 이런 문제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요즘 소위 젊은 친구들은 훨씬 더 이 문제를 이제 예민하게 본다는 거를 정치인도 좀 알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보면 왜 이렇게 유행을 했는가 이 드라마가 그럼 결국에는 이 현실적인 그 구조도 좀 잘 보여줘서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의 생각을 또 더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그게 또 계속 여기저기 현실적인 이슈랑 이 연결이 되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정순신 사태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 인플루언서들 막 연예인들 터지고 있잖아요. 해외에서도 보니까 그 해시태그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던데 태국 같은 경우도 뭐 네. 타이 글로리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해서 네. 태국도 연예인들 학교 폭력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럼 지금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결국에는 매번 그냥 정치권만 바라보고 넘어갈 거냐? 만약에 그럼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이게 방치되고 있는가? 뭐 이런 고민들도 아마 많이 지금 보시는 분들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을 지나고 있다는 거를 느끼는 게 저도 이제 정치 시사 쪽에서 계속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굉장히 격동적인 사회여가지고 어느 한 시기에 사회적 적폐가 한꺼번에 홍수처럼 쓸려나가는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2000년대 초반, 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문제로 촉발된 병역비리 문제들. 그게 뭐 가수 유승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연예 사병들이라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이제 군대 가면 네. 조금 특수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군기도 엉망진창이고 맨날 휴가 가고 뭐 이런 머리 기르고 막.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주 조직적으로 병역 면탈을 하려고 이제 비리를 했었던 문제라든지. 근데 그게 한 몇 년에 걸쳐서 다 쏟아져 나오면서 한꺼번에 쓸려나가는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리고 나서 한 20년 지나니까 이제 다 모든 연예인들은 당연히 다 군대를 가야 되는 거고
사회 고위층들도 병역 문제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발언도 잘해야 되고 네. 이렇게 좀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연예인들도 아무리 어릴 때 있었던 일이라도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라도 심지어 연습생 시간에도 그 문제가 불거지면 바로 아웃이고 연예 활동을 더 이상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무리 고위층이라도 자녀 문제가 이렇게 정순신 변호사처럼 불거지면 그 다음날 잘린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누적이 되고 나면 여기서 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훨씬 지금보다는 좀 경계하고 조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다. 그나마 그게 어떤 희망의 어떤 꼬리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절인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도 계속 그 주인공 동은이한테 뭐 다른 인물들이 얘기하거든요. 이 복수가 끝나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냐. 근데 그런 것처럼 그 피해를 겪은 학생들이 다 이제 동은이들이고 이제 작중에 또 다른 피해자였던 뭐 윤희들이고 뭐 이런 거라 동은이들이나 윤희들이 이제는 이제라도 좀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을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앞에 쭉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그 정치를 바라볼 때 이게 결국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 말씀하셨듯이 뭐 병역 문제나 이런 학폭 문제가 뜨겁게 되면 그럼 이제 세상이 좀 바뀐다는 걸 체감을 하시는지 이걸 아마 궁금해하는 분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데요. 이분 오늘 방송 처음 출연하시는 거예요. 진행자가 말이야. 컨셉을 잘 잡아야지.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뭐 제도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이게 뭐 지금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더글로리라는 거를 보신 분들도 뭐 각자 이제 많은 생각을 하는 시기고 글들이 막 나오니까 채팅창이나 뭐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도 그걸 잘 흡수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계속 말씀을 드리면 좋을 주제 같고 또 저희가 처음에 홍보를 할 때 고민을 소개해드리겠다. 그래서 그걸 좀 받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네네. 첫 키워드가 직장이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는 없고 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과 관련된 고민들. 네, 힘든 직장 생활. 퇴사 아닌가요? 퇴사 주로? 희망사. 이거는 이제 뭐랄까요? 거의 해결 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괜찮아요? 아스날 연대기 이분 거 한번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시급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워라벨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현실에선 되게 불균형한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적은 월급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애로사항도 너무 많고 특히 업무 강도 뭐 이것도 그 강도에 맞춰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서 그 회사가 무심하게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돌아오는 얘기가 이거였다고 합니다. 네가 그럼 공부 잘하지 그랬냐? 네가 그냥 능력이 있고 그럼 그랬으면은 결국에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그렇게 얘기 안 할 텐데 뭐 이런 얘기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손가락질 받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하시죠 지금? 네,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이제 시급제에다가 시급제. 지금 이분 보니까 건보료 6만 원 내는데 익숙한 금액이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7만 원 냈던 분이 계시잖아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대통령 배우자분이 재산 60억인데 건보료를 매달 7만 원을 냈다 그래가지고 저도 건보료 받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러니까요. 건보료 7만 원이면은 거의 생활수급 가까이 돼야 이제 기초생활수급 가까이 되거나 혹은 최저시급 정도 돼야 최저로 내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사연으로 보면 빨간 날도 못 쉬고 일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상황이라는 거라. 근데 어떠세요? 지금 뭐 혹시 아르바이트 하는 현장이나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가 보다. 미안합니다. 잘못 물어봤네. 너무 슬픈데요. 보면 약간 눈물 맺힐 뻔했어요. 그래요? 네. 거기도 비슷해요? 뭐 이제 아르바이트면 아마 최저임금일 것 같고. 네. 그죠? 최저임금인데 근무 환경이 조금 빡세서 지금 10,000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장님은 내가 10,000원이나 준다고 생각했지만 한 350원 정도 더 주는 거죠? 근데 이분을 보면서 제가 특히 뒷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렇게 힘든 일상을 보내면서도 막 그 환경, 뭐 노동자 아니면 뭐 사회를 위한 후원비도 내고 또 때론 이웃을 돕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돈이 많은데도 악착같이 건보료 조금 내려고 꼼수를 쓰는 사람이 있고
진짜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도 연대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또 쓰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제보를 해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네. 이런 이제 젊은 분들이 이렇게 사회 하청 노동을 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뭐 자기들끼리 이름 붙인 MZ 노조라고 하던데 그게 이제 사무직 노조잖아요. 그것도 이제 공공기관 혹은 뭐 대기업 사무직 노조 8개 정도 모여 있는 데를 가지고 MZ 노조라고 호칭을 붙여주고 MZ 노조는 생각이 달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아니 대기업 공공기관의 정규직 사무직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이 다르죠. 그런 이익 집단의 입장에서 대변하려는 목소리가 당연히 다를 텐데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사무직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그 사람들은 내는 거고 이런 분들 목소리는 그 사람들이 대변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소위 이제 MZ세대인데 누가 대변하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일 좀 먼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런 MZ세대를 기존 양대노총이 대변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거 들여다보지도 않고 하는 얘기거든요. 민주노총이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조합원 수를 늘려가지고 100만 명, 지금 121만 명인데 그렇게까지 가는 데는 제가 속해 있던 방송작가 노조처럼 비정규직으로 노조 조직화가 안 되던 조직원들을, 조합원들을 많이 이제 조합으로 조직해낸 결과예요. 그래서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부가 받아안을 생각은 안 하고 사무직의 정규직의 소위 안정된 직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MZ를 대변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완전히 소외된 상태에서 계속 고립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인터넷에 하소연을 했겠어요. 그랬더니 네가 공부를 잘하지 그랬냐. 네. 인터넷에 쓰지 마세요. 인터넷에는 여러분이 참조할 만한 댓글이 안 달려요. 거기는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게 대체로 하수구 역할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하수 종말 처리장이면 이 뭐랄까 정수 시설이라도 달려 있는데 이 뭐 DC 인사이드나 뭐 fem코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는 정수 장치가 없습니다. 정수 안 된 상태로 그 구정물을 펌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고민 상담하셔봐야 아무 해답을 못 찾아요.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전문성을 계속 도제 시스템으로 쌓아나갈 수 있는 방식이 아니면 차라리 재교육을 받으시는 게 앞으로 본인한테 훨씬 나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셔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좀 다르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직장을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커리어나 어떤 숙련도로 쌓이지 않고 자꾸 최저시급으로 맴돌고 근데 직장에서는 그거를 재교육을 시켜주거나 앞으로 좀 처우를 개선시켜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런 직장은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말고도 정부기관에서 보조해주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있고 지자체에서도 교육시켜주고 취업도 지원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소위 대기업이나 뭐 이런 거 공무원 지원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딴 일자리를 누가 가냐라고 정말 인터넷에 그런 얘기 많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다 헛소리고요.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해주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하고 그거 자격증 바탕으로 해가지고 잡을 수 있는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서 답도 없이 이런 직장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편들이 있다.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데 노동상담센터를 많이 운영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을 받으셔도 지금 직장 외에 다른 좋은 직장을 얻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서 소비하는 지금 노조 막 폭력이라 그러면서 지금 막 계속 악마화하는데 사실 그런 거에 낚이면 안 된다 생각이 들고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커뮤니티에다가 글 쓰면 거기는 정화가 안 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상처 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좀 지양하면서 재교육 프로그램 찾아보고 거기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러면 제가 이거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방송작가 출신이다 보니까 네네. 작 작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방송작가 일한 지 10년 이상 되신 분이고요. 이러면 굉장히 베테랑 작가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갑자기 종영을 해서 백수가 되셨다. 그리고 워낙 또 방송 작가들이 이런 일을 많이 겪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차가 쌓이는 거에 비하면 늘 좀 갈 곳이 없고 막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력을 그냥 다 버리고 다른 일을 해야 될지 고민도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신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는 이제 저도 많이 겪어본 일이에요. 이게 방송 작가 하다 보면은 프로그램 없어지는 일이 정말 부지기수고 네. 요즘 같은 방송 환경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도 자체 제작을 계속 줄이거든요. 그래서 외주로 돌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 3회 해보고 뭐 그냥 문 닫고. 아. 제가 다녀본 저도 시사 프로그램을 오래 했지만 네. 가장 적폐청산이 안 되는 데가 신문사하고 방송사입니다. 오. 왜냐면 그 스피커 역할을 하는 데가 거기다 보니까 가장 순서가 늦게 돌아와요. 아. 뭔가 노동 현장에 적폐가 있으면 제일 먼저 두드려 맞는 데가 공공기관이고 네. 그 다음이 대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간 다음에 방송사, 신문사는 한 10년쯤 늦게 바뀌어요. 노동시간 문제라든지 뭐 이런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아니면 외주화해가지고 하청, 재하청 하는 문제라든지 하청, 재하청 9시 뉴스 보면 맨날 비판하죠? 지들이 제일 안 지켜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네. 그래서 저는 10년이라도 다른 일이 있으면 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방송작가 일이라는 게 자기 커리어를 충분히 쌓아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아무리 연차가 많이 쌓여도 활용을 잘 못해서 이제 다른 제작진들 대표적으로는 피디놈들인데 피디놈들한테 이제 끌려다니시는 게 너무 익숙해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조금 더 명확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커리어를 지렛대로 해가지고 이제 협상도 좀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항상 소위 이제 호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쓰고 버려지는 제작진의 호구가 되는 경우들이 좀 꽤 있기 때문에 그게 체질이 안 맞는다면 이제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제가 무슨 이직 전도사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지금 그것도 충분히 방법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무슨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사람 같네요. 아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마 보시는 분들 그리고 방송계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공감하면서 끄덕끄덕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다른 가능성들이 많이 열려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꼭 목을 매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은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돈을 쓰는 거죠. 시원하게 쓰시고 공공기관에 문을 두들기셔서 네. 아, 되게 좋은 말씀이고 사실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나중에 한번 이 주제로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인플루언서들이 뒷광고 논란으로 때릴 때 그걸 보도한 방송사를 엄청 욕했어요. 제 주위에서. 쥐들 저한테 뒤에서 엄청 해놓고 인플루언서 때린다고. 나중에 한번 이런 이야기도 해보면 좋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유나님이 하나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스트 댄스님이 보내주신 고민인데요. 밝았던 분인데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경험을 보셨대요. 방송 시작할 때 밝았던 분들 점점 시드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아니죠? 아, 뽑을 뻔했습니다. 네네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랑 함께 일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꽃이 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주변에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 사람으로 이제 누르고 이랬을 때 출연진 분들은 어떤 것들을 통해 마음의 고요를 찾으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 한 적 있으세요? 이렇게 좀 어두워지는 거요? 알바 시작하고 그럼 취업과 동시에 다 어두워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원래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서울의 상경에서 처음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람이 싫어지더라고요. 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으니까 또.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 막 그 선배, 소위 알바 좀 먼저 시작했던 분들이 이렇게 못하냐고 계속 뭐라고 한다든지. 네. 아주 꼴값이에요. 알바 몇 달 먼저 했다고. 나도 그런 거죠. 네, 아주. 그러니까 이 알바랑 사실 따지고 보면 군대도 그렇고 기껏해 먼저 온 거가 단데 그렇지. 그걸로 사람을 아주 막 그리고 좀 있으면 내가 어차피 똑같아질 텐데. 그쵸. 네. 그럴 때 어떻게 극복했어요? 내가 저 자식만은 밟고 올라간다. 너 좀 기다려라. 네. 근데 일단 저는 그냥 그만뒀고요. 그래요? 그래요? 그만뒀고 좀 마음의 고요를 찾는 건 일단 환경을 좀 먼저 고요하게 했었어요. 냅다 달려본다든지 달리기 딱 쫙 네. 빼보고. 서점에 가서 좀 책
냄새를 맡아본다든지 아, 냄새만 맡아요? 네 냄새만 아. 보지는 않고 이제 여기가 세상이구나 지식의 냄새. 네, 마음이 좀 풍요로워졌다 이쪽 보니까 약간 이건 유시민 냄새인데 네. 뭐 이러고. 베스트셀러 냄새네 그래서 이렇게 딱 맡기만 하고 좀 100만 부 냄새 이렇게 좀 맡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좋네. 본인이 어떤 편안하게 느끼는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거, 네. 혹은 이제 약간 환경 좀 바꿔보는 거. 네. 그렇게 뭐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끼고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렇게도 해보고 아니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작고 사소한 일을 먼저 해봐서 성취감을 느껴본다든가 이렇게 좀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걸로 성취감을 계속 쌓아보는 거. 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것도 할 수 있겠네 약간 이렇게 좀 저도 옛날에 힘들었던 시절에 되게 추상적인 걸 찾으니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는 이게 안 되는 건가로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걸 쌓아가니까 나도 되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씩 이게 극복이 돼서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비슷하게 내가 지금 변화하는 걸 체감할 수 있는 그걸 하나씩 시작하니까 나중에 남들이 뭐라 하는 그 시선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공감 많이 가요.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이제 업무 스트레스가 많거나 이러면 제가 좋아하는 이제 컴퓨터 게임 중에서 위닝 11 축구 게임이 있거든요. 네. 이지 모드로 켭니다. 이집모드 중요하죠. 이지 모드로 컴퓨터를 학살하는 거죠. 27대 0 뭐 이렇게 이기면 자신감이 다시 차오르면서 내일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저도 이 게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이 보시는 분들이 게임하면 다 망가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도 사실 그 스타크래프트 공방을 키고 스트레스 너무 받을 때 공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고 나면 그 선량한 민주 시민들이 거기 이제 깔려 있잖아요. 레벨이 낮은 애들이 그걸 학살하고 다닌다는 거죠, 지금. 프로게이머가. 그냥 거기서 또 이제 게임이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각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해소하는가 이건 나중에 메인 주제로 가져와 보면 많은 의견들이 또 나올 거고 그 안에 또 공감하면서 힐링 얻으신 분 계시지 않을까. 근데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장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 이 업계에서 내가 뭐 말만 하면 뭐 자리 못 잡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퇴사를 못하게 막 막는다든지 아니면 계속 너는 실력이 별거 없고 우리 회사나 되니까 혹은 뭐 나나 되니까 너 지금 받아주는 거야. 계속 마이너스 에너지를 이제 주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방송작가 업계에서 15년 방송작가 하고 일했었지만 자기 말 한마디로 업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심지어 손석희도 못해요, 그 정도는. 어딘가 손석희에 손이 안 닿는 곳이 있어요. 자, 제가 이게 손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뭔가 문제가 있다. 이 회사에는 내가 계속 다녀봐야 나한테 좀 마이너스만 될 것 같다. 마음만 다치겠다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때려치고 다른 회사 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못합니다. 120세 시대니까 네.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거울 보면서 너가 못할 건 지금 키즈 모델과 고등 래퍼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했었거든요. 좋네. 좀 위로가 됐어요. 네, 너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울 보고 좀 여기서 말하긴 창피한데 넌 너무 멋져. 넌 세계 최고 제일이야. 그래서 진짜 이런 말 했다고요? 네, 했었어요. 넌 정말 멋지고 너 하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이렇게 도움이 돼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끝냈으니까 지금 텐션이 살아나서 기대되네요. 저. 아까 분명히 시들었었는데. 약간 이게 약간 노무현 정신이죠. 그쵸. 아직 끝난 게 아닌 거지. 흔들리지 꺾이지 않고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근데 결국에는 말씀 주셨던 내용들 보면서 느낀 건 그 직장 내 가스라이팅 중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띄워주고 혹은 그 그룹을 띄워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능력이 없어서 내가 너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자꾸 그게 시간 지나면 가스라이팅 당하게 되잖아요. 내가 부족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그 형편없는 가스라이팅이다. 나중에 이 얘기로 한번 더 자세히 얘기해봐도 좋겠네요. 네. 아무튼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첫 방송이다 보니까 저도 시간이 진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또 주시는 피드백들 받으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도 해가는 그런 말할래요가 되겠습니다. 좀 첫 방송을 해봤는데 간략하게 좀 어떠셨는지 소감? 저 처음엔 너무 떨렸었는데 이제 너무 잘 해주셔서 저도 잘 묻어간 것 같습니다. 너무 즐겁고 유익했습니다. 저는 뭐 이제 사실 처음에는 그 황희도 이사만 믿고 방송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될 것 같고요.
유나 씨를 믿고 이제 네. 방송을 좀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노무현재단 시청자분들께서 예쁘게 봐주시면 더 좀 재밌는 기회로 이제 만들어 볼 수 있겠다. 다양한 소통의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부담이 컸어요. 왜냐면은 너무 많은 요구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고민 많았는데 이제 오늘 첫 방송을 해보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정해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 말할래요. 앞으로도 계속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엔 직장에 대한 고민으로 제보를 받았는데 다음은 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 유나님이 이 돌림판을 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또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려드리면 여기 돌림판에 있는 게 다 이제 관계와 관련된 뭐 부부 관계라든지 맞습니다. 뭐 이런 관계들이라는 거죠. 네, 부부관계 얘기하시는 거면 혹시 또 직접 제보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유나님이 네. 돌림판 돌려주시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사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려 돌림판. 방송 좋아졌는데? 임경빈 평론가님의 바람이 담긴 그 뒤에 자석 있는 거 아니에요? 부부관계로 지금 나왔는데 네, 부부 관계. 저와 유나님은 지금 아직 뭐 이걸 제보를 할 수는 없지만 네, 꼭 제보해 주세요. 아니 부부 관계니까 이제 연인 관계까지 포괄을 연인 해가지고, 관계까지 포괄해서. 연인 관계까지 아. 포괄해서 아, 어떤 좋습니다. 고민들이 있으신지 네. 고민을 풀어야 될지 하소연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부부 관계, 연인 관계에 대한 고민들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또 고민 상담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첫 방송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